정신과 의사들의 실전 육아 이야기 뇌생맘 클리닉 저희 5번째 방송입니다. 먼저 저희 멤버들 소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5개월 딸 유리 아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우 준우 아빠인 김지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아정신과 전문의 손인정입니다. 네, 저는 이 방송의 사회를 맡고 있는 은호 아빠 오동훈입니다. 저희 이제 그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짧게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네, 유리 근황. 그 유리가 말하는 게 점점 늘고 있어요. 이제 얼마 전만 해도 단어의 첫 음절, 그러니까 뭐 우유라고 하면 우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제는 우유하고 똑바로 얘기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만 뜨면 자두, 포도, 우유, 젤리, 주스, 오이, 수 각종 음식들을 네, 자기가 먹어봤던 음식은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유 해서 안 되면 잉 하다가 자두 이러고 또 안 돼 하면 또 다른 음식 얘기하고 이런 식이에요. 잠도 많이 줄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는 눈 뜨자마자 그러니까 참 저랑 와이프랑 어이가 없죠. 네, 저는 얼마 전에 아이랑 같이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아기 데리고 해외를 갔다 왔는데 이제 멀리 떠나는 여행이다 보니까 정말 챙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랑 한 달 전부터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이 정도면 웬만한 상황에는 다 대처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실전은 역시 달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물건이 없어서 고생한 건 없었는데 그냥 힘들었어요. 날씨가 되게 더운데 계속 안아달라고 붙이니까 너도 다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도 막무가내고 아무튼 참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구나 하면서 반성도 하고 그래도 뭐 애가 바다 보고 신기해하고 또 물놀이 하면서 좋아하는 거 보니까 흐뭇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모든 부모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게 제가 동훈이한테 잘 갔다 왔어요 이렇게 카톡 보냈더니 점점점 근데 당분간 안 가려고 5살 될 때까지는. 저는 저희 집 둘째를 제 와이프가 제 사생팬이라고 표현을 해요. 깜짝지. 저만 보면은 으악 이러면서 달려들어? 미친 듯이 빠르게 기어오는데 약간 이게 저한테 공포심이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오면은 안아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다 안아주거든요. 이렇게 잘 계속 안아줘야지 애가 오히려 나중에 안 그럴 것 같아서 계속 안아주는데 정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약간 좀 무서움을 느끼면서 어쨌든 계속 안아주고 있는 애가 예쁘니까 뭐 좀 힘들게 그래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랜만에 저희 애기들 한 주 한 주 무럭무럭 잘 커가고 있는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우리 화려한 싱글녀 손인정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한 주 한 주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 생후 300여 개월 400개월은 아직 안 됐죠? 400개월은 안 됐을 거예요. 네. 네. 그럼 뭐 300여 개월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저는 이제 그동안 사실 좀 책 읽는 거 많이 소홀히 하고 공부를 좀 안 했었었는데 이렇게 우리 뇌생마 클리닉 한 해 한 해 만들어 나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좀 가물가물한 내용들도 다시 책을 좀 들여다보게 되고 또 유명하신 선생님들은 육아서에 어떤 비법들을 적어 놓으셨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뇌생마 클리닉 덕분에 하루하루 또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책은 너무 많이 접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책 말고 나가서 좀 사람을 그러니까 300개월 손인정 선생님 키워주실 300여 개월 양육자 찾습니다. 300여 개월 네, 화려한 미모의 싱글녀 300여 개월 손인정 선생님의 양육자를 찾아본다는 내용이고요. 아무튼 본격적인 사연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디오 캐스트 페이지에 댓글로 문의 주신 내용을 좀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오늘 함께 고민하기에 유익한 주제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요정은 저희 김지용 선생님께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돌이 지났고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인 엄마입니다. 첫 돌까지는 원하는 것을 바로 충족시켜주는 게 좋다고 해서 많이 안아주며 키웠는데요. 그래서 육아가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첫째 아이와는 애착 형성이 잘 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첫째 아이는 손 탄다 라고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착 형성에 좋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첫째 아이 키울 때 많이 안아주고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들어주었던 것이 너무 힘들어서인지 둘째는 태어나서 좀 울더라도 많이 안아주지 말아야지 다짐했었는데 막상 낳을 때가 다가오니 고민이 되네요. 곧 태어날 둘째는 손 타지 않게 키워도 괜찮을까요? 라고 저희에게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신 군자 엄마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들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사연 보내주신 군자 엄마님께서 첫째 아이를 애정으로 정성으로 열심히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둘째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다 보니까 너무 달래주면 손 타서 고생한다. 이런 경고의 말까지 전해 내려오는 거겠죠. 네, 그렇죠. 아이를 달래도 잘 달래지지 않다 보면은 아무래도 부모도 사람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밉고 야속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너무 즉각적으로 그때그때 달래주고 안아주게 되면은 울고 때를 쓰고 요구하는 아이의 행동을 혹시 강화해 나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둘째 아이부터는 신생아 때부터 기를 들여야 된다는 생각에 우는 아이를 일부러 꾹 참고 달래지 않으려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런 방식이 아이에게 맞는 걸까 이런 마음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힘들게 키우셨다 보니까 둘째를 낳기도 전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구나 싶고 그 어머님의 고민의 깊이가 느껴지네요. 사연을 듣고 나니까 멤버분들 아이들은 어땠을까 궁금한데요. 왜 100일의 기적이라고들 할 만큼 첫 3개월은 특히 이렇게 힘들다고 하던데요. 그쵸. 저는 이 군자 엄마님의 이 댓글이 무슨 이렇게 드라마 시그널처럼 1년 전에 제 와이프가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희 집에서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나이 차이도 거의 비슷하고. 근데 이제 아까 규영이가 말한 울 때 바로 안아주면 손 탄다라는 말을 어르신들께서 주로 하시더라고요. 제 경험상에는. 근데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이렇게 우는 아이를 바로바로 안아주면 그 행동이 강화될 것 같지만 더 울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가 좋은 애착을 형성해서 나중에 덜 울게 되는 아이로 된다라는 게 저희가 배운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와이프 귀에 못이 박히게 자주 얘기했고 저랑 와이프 둘 다 노력해서 첫째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 뒤에 애착이 잘 형성된 것 같아서 이렇게 느낌에 뿌듯한 것도 군자 엄마님하고 똑같고 둘째를 이제 앞두고 고민했던 것도 이제 똑같네요. 근데 제 기억에 와이프가 분명히 둘째는 이렇게 못 키우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결국 키우다 보니까 첫째 때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스킬이 좀 늘어가지고 애가 뭘 원하는 건지 그 이전만큼은 조금 더 잘 알아채는 것 같아가지고 첫째 키울 때만큼은 이렇게 힘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손희정 선생님이 말한 그 100일의 기적, 그 첫 3개월이 힘들다 이런 거는 보통은 이렇게 수면 문제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 100일의 기적이 100일 때 통잠 잔다고, 통잠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쭉 길게 잔다고 해서 100일의 기적이니까요. 그때 생각하면 이제 참 퇴근하고 나서 아이 보다가 겨우겨우 이제 잠을 들게 했는데 애기들이 이제 100일 전에는 자다가도 수시로 깨서 모유나 분유 찾잖아요. 기저귀도 또 계속 갈아줘야 되고 그렇게 깊게 못 자다가 한 새벽 4, 5시쯤 되면은 그때 또 깨서 이제 또 울면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던 예,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제발 찾아. 인정이 잘 듣고 있으라고. 그럼 이제 와이프랑 서로 비몽사몽 간에 지난번엔 내가 했으니까 이번엔 자기가 좀 타 이렇게 계속 미루고 그랬었는데 맞아. 그러면은 너 아까 안 일어나고 자서 내가 했다 이러면서 저는 자발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자발적으로 자기 너무 힘들지. 아마 자발적으로 막 며칠에 한 번 정도 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네. 해야죠. 그땐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분유 먹이면 또 끝이 아니라 먹이면 트림할 때까지 또 등 쓰다듬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이건 뭐 진짜 제 이야기가 아니고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주변에 그럴 때 일부러 자는 척했다. 결국 인내심 강한 사람 이기는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들 얼마나 힘들면 그러나 싶기도 하고요. 그죠. 이게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독방 육아로 키우는데 아이마저 자주 달래줘야만 하는 기질이라면 배우자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특히 신생아 때 이렇게 많이 울고 보채는 거는 그런 행동이 아이한테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아이 기질에 따라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이가 양육자를 찾고 울고 안아달라고 이런 하는 행동을 정서적인 안정감뿐만 아니라 생존을 확보하려는 필수적인 행동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을 보호해주는 애착 대상을 찾고 살피고 하는 애착 행동은 애착 대상과 항상 이제 가까이 있음으로써 안전해지려는 그런 본능적인 행동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제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시고 아빠가 주 양육자이신 경우에도 여전히 아기가 엄마를 찾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애착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은 아기가 엄마 자궁에서 엄마 목소리를 듣고 자란 경험으로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설명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정신과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 양육자의 민감성과 반응성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배웠잖아요. 네, 민감성과 반응성. 어렵지만 아이의 상태와 원하는 걸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또 알맞은 반응을 해주어야 아이가 정서를 조절하는 경험을 해 나간다고 하죠. 우는 아이를 달래주지 않은 경험이 반복되면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학습하게 돼서 겉으로는 덜 울게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아마 손 안 타게 애들 키워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일 텐데요. 사실 정신과적으로 보면은 아이의 애착 형성이나 정서에는 좋지 않죠. 네, 그렇죠. 이 어릴 때는 원하는 걸 바로 즉각 반응을 해줘야지 아이가 세상을 믿을 만한 곳이다. 또 타인들을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이 부모의 응답을 통해서 아기는 위안을 얻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고 느껴서 덜 울고 더 참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치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안정감이 없으니까 자신감과 자립심을 기르지 못하고 아무래도 행동도 좀 위축될 수가 있죠. 저도 정신과 의사니까 좀 여기에 맞춰서 아이를 그렇게 키우려고는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는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댓글 주신 분도 정말 힘드셨을 텐데요. 애착 형성이 잘 된 것 같다니까 힘들었던 만큼 보람도 굉장히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부모가 키운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성인이 된 후에도 스트레스에 덜 예민하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그런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는 아이를 예로 들어보면 우는데도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안아달라는 걸 수도 있고 배고프다는 거, 졸린 걸 수도 있고 기저귀 갈아달라는 걸 수도 있죠. 이제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부모는 아이가 안아달라고 울면은 막 재빨리 들어올려서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안아주면서 아이가 안겨있고 싶어하는 동안만 그렇게 해준다고 해요. 아이의 이렇게 리듬과 요구에 맞추어서 조율하는 게 민감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참 말이 쉽지 실제로 해보면 진짜 어렵죠. 저도 나름 육아를 정말 많이 하는 아빠에 속할 텐데도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안아도 울음을 안 그쳐서 이거 배고픈 건가? 이상한데? 이러고 분유를 줬는데 먹지도 않고 바로 확 뱉어버리고 그래서 진짜 뭐지 하다가 설마 혹시? 이러고 기저귀를 이렇게 까보면은 똥을 진짜 조금 지려놓은 상태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네. 통역이 안 되니까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건 진짜 사담인데 한 2달 전쯤이었나? 제가 집에서 혼자 이렇게 둘을 보고 있었는데 둘째가 계속 우는데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해도 안 그치고 근데 이거 진짜 분명히 밥 먹을 시간은 아닌데 그리고 잘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모르겠어가지고 옆에 있던 첫째한테 반장난으로 이누야 동생 왜 우는 거야? 그랬더니 응 배고프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분유를 타줬더니 다 먹더라고요. 절대 먹을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면서 이제 강아지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말이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도 자기들끼리는 알아듣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도 나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신기하네요. 이거 인우가 동생 거 분유 뺏어 먹은 거 아니에요? 잘 비우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배고픈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아무튼 저도 이 애기들 언어 통역기 같은 거 안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아기를 안고 있는데 만약 아이가 내려놓은 사인을 보내는 걸 못 알아채고 계속 안고 있다면은 그거는 잘해준다고 해도 민감하지 않은 양육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어려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양육자가 아이의 이제 미묘한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비언어적인 사인을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딱 맞게 반응해 주는 게 중요하죠. 아이는 양육자를 가까이 두려고 자꾸 찾고 양육자는 아이의 비언어적인 사인을 정확히 읽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이런 과정이 아이의 정서 조절에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특정한 요구에 일방적으로 반응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양육자가 아이의 생리 상태와 정서 상태를 인지하고 민감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반응해 주어야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우리 미모의 화려한 싱글 손인정 선생님도 미화신. 빨리 결혼하셔서 지금 하신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체감하시는 날이 속히 오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참 진심으로 바라는데요. 하여튼 지금 인정이가 말한 것처럼 아이가 보내는 사인에 양육자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반응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양육자의 반응을 통해서 아이가 정서를 조절하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겠네요. 그런 상호적인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감정뿐 아니라 양육자의 감정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걸 거고요. 사실 저희가 외래에서 볼 때도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적 인격적으로 성숙해지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뵙잖아요. 여기 제 옆에 앉아있는 오동훈 선생님만 봐도 좀 그렇고요. 그렇죠. 네, 이제 좀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성숙해져서 지금 이 정도니까 네, 뭐 살해 들릴 뻔했네요. 진짜. 네, 어제 이런 소통하는 과정이 양육자에게도 그렇지만 정말 아이에게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직 모든 게 결정되지 않고 발달해 나가고 있는 아이의 운명이 양육자의 양육에 달려있는 셈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더더욱 책임감이 생깁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감정 조절의 경험은 아이의 발달 중에서도 특히 뇌 발달에 중요하거든요. 아기가 태어날 때 이제 수십억 개의 뇌세포로 이루어진 뇌는 신체 다른 여러 기관들 중에서도 가장 분화가 덜 된 부위잖아요. 네, 그래서 태어난 이후의 경험들을 통해서 뇌세포 사이에 연결이 이루어지고 회로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양육자의 섬세한 손길과 안심시켜주는 목소리, 편안한 얼굴 표정이 아이의 뇌 안에서 뇌세포들의 연결을 활성화해가지고 감정을 느끼고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켜준다는 걸 생각해보면 우는 아이에게 덜 우는 행동을 학습시킬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뇌 발달이 덜 된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우는 걸 손탈까봐 내버려 둔다고 해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다는 걸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 김지용 선생님이 요즘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프랑스식 육아법 여기에 대해서 좀 책을 읽고 대단한 연구를 해오신 부분이 있다면서요? 아, 대단한 연구. 네, 그냥 연구 아니고 대단한 연구. 역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저분. 저 많이 성숙해졌거든요. 네. 연구는 아니고요. 그 예전부터 이제 프랑스식 육아법에 대해서 사실 대강 말로만 전해 들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손 타니까 안아주지 마라라는 식으로 전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정신과 의사로서 좀 동감하기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이 기회에 진짜 내용이 뭔지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점에 갔는데 베스트셀러 칸에 있는 책 표지에 크게 붙어있는 멘트가 좌절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는 불행하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일단 그거 보고 울어도 안아주지 말고 좌절시키란 내용인가? 이러고 한번 더 분개하면서 이제 내용을 펴봤더니 제가 잘못 전해 들었던 거더라고요. 좋은 내용들이 많았고요. 이제 울어도 안아주지 말라는 내용은 어떤 부분에 나오는 거냐면 좀 믿기 힘들지만 프랑스 애들은 3개월이면 대부분 통잠을 잔대요. 그럴까 진짜? 그 저자도 미국 사람인데 자기는 믿기 힘들어서 너무 놀랐었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그 팁이 뭐냐면 밤에 자다가 아이가 깨서 조그맣게 울 때 너무 즉각적으로 안아주지 말고 잠시 관찰해라. 오히려 부모가 달려가 안아주는 행동이 아이를 더 깨울 수 있다. 조금 관찰하면서 지켜보면 아이 스스로 수면 사이클을 이어나가는 방법을 체득하게 돼서 이른 나이에도 통잠을 잘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물론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도 물론 한밤중에도 젖먹이거나 안아줘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소한 움직임까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애가 길게 못 잔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흥미로운 내용들이 되게 많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다 앞뒤 다 자르고 울 때 안아주면 안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알려진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저처럼 잘못 전해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 프랑스식 육아법에서 강조하는 거는 아이의 독립심이고 이제 애를 너무 다 받아들여주면은 부모도 힘들 뿐더러 아이가 독립심 없는 아이로 자라나게 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분명 맞는 말인데 이 내용을
그 1살 이전의 아이들에게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나? 1살 이전에는 저희가 오늘 말한 것처럼 즉각적으로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경험을 좀 안겨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프랑스식 육아법을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결론적으로 좀 했어요. 네, 저도 이 프랑스식 육아법을 다룬 책을 읽어봤는데 아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울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내면의 긴장이나 과도한 에너지를 해소하려고 운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안아서 달래주는 것보다는 좀 울게 내버려두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뭐 아기의 머리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거나 아니면 노래를 불러주면서 좀 이렇게 아기 곁에서 지켜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소리 같은 백색 소음이나 뭐 음악 같은 거를 좀 틀어주고 따뜻한 타월을 배에 올려두는 등의 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기는 3개월이 지나서부터는 스스로 안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기만 해도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뛰어가지 말고 뭐 잠깐 기다려, 곧 갈게. 이런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이제 그때 엄마 목소리를 들은 아기는 힘을 얻어서 진정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가 있고 부모는 아기의 이러한 능력을 좀 신뢰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 않나요? 이런 얘기들. 네. 그래서 저도 김지용 선생님처럼 1세 이후에는 이런 방법을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부모가 모든 욕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좌절하는 시기가 필연적으로 찾아오는데 저런 방식으로 조금씩 천천히 건강한 좌절을 맞이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모던 패밀리라는 미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게이 커플이 나와요. 게이 커플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갓난아기일 때 입양을 해서 아기가 밤에 수시로 깨죠. 그러니까 깰 때마다 가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야 프랑스에서는 울어도 그냥 놔둔대 하면서 지켜봐요. 그 옆에서 아이가 우는데 이제 그 커플도 같이 울면서 막 지켜보다가 결국 이제 못 참고 다시 달래러 가는 그런 에피소드거든요. 그 아이를 낳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육아책을 또 보는데 그 책은 이제 저자가 영국 분이셨어요. 근데 프랑스식 육아법처럼 잘 때 무조건 가보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물론 저도 돌전에 그렇게 하는 건 영아 돌연사 증후군도 걱정이 되고 또 뭐 큰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돌 지나면서 그쯤부터 좀 적용을 해봤거든요. 너무 크게 울거나 아니면 일정 시간 지나도 그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좀 힘들어도 지켜봤는데 금세 아이도 잘 자고 저희 부부도 잘 잘 수 있게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좀 이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기 심리학의 창시자인 코엇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이와 양육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미러링이라는 거울이나 이제 반사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또 적절한 좌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배고프면 먹여주고 또 울면 달래주고 웃으면 함께 기뻐하는 이런 미러링을 통해서 아이는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고 적절한 좌절, 그러니까 옵티멀 프러스트레이션, 이 앞으로의 좌절을 이겨내는데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적절한 좌절이 프랑스식 육아에 나오는 이런 좌절과 좀 통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심리학에서도 강조하는 건 이 적절한 좌절이라는 게 아이가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좌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식 육아를 한다고 해서 무작정 내버려 두는 거 아니라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둘째 출산을 앞두고 첫째 아이처럼 계속 좀 안아줘서 키워야 될지 아니면 뭐 손을 타게 되는 거는 아닌지 이런 걸 걱정하는 분의 사연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게 소중한 댓글 남겨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많은 부모님들과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연 보내주실 메일 주소 소개드릴게요. brainformam@gmail.com입니다. brain 숫자 4 mom gmail.com이고요. 많은 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5번째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실전 육아 이야기 뇌생맘 클리닉 어느덧 4번째 방송입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저희 멤버들 소개 먼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5개월 딸 유리 아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우 준우 아빠인 김지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아정신과 전문의 손인정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18개월 딸 은호의 아빠로 이 방송의 사회자 맡고 있는 오동훈입니다. 예, 다들 잘 지내셨죠? 저희가 이제 3화 녹음했던 시점부터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저희 뇌생맘 클리닉 개설되고 나서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와서 청취자분 수가 늘었는지 뭐 이걸 확인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속이 좀 타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꾸준히 늘더니 이제는 어느덧 400명 이상 되는 청취자분들이 구독을 해주고 계십니다. 방송하기 앞서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저랑 똑같은 심리 과정을 거쳤네요. 저도 이렇게 컴퓨터에 그 화면을 즐겨찾기에 넣어놓고 하루에도 수번 들어가고 그랬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에게 답글도 달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사람 심정이 그런지라 제가 이렇게 초록색 창에 저희 뇌생맘 클리닉을 쳐봤는데 뭐가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올 리가 없죠. 네. 그런데 블로그에 저희 글을 써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홍지동 숲길님.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분 블로그 글을 봤는데요. 뇌부자들 팟캐스트에 이어서 저희 뇌생맘 클리닉도 정말 애정을 가지고 들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귀찮아하지 않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고 하트도 눌러주고 응원 메일도 보내주는 친구들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열심히 주위 반응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찾아서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방송 자체는 원래 저희가 하던 그 뇌자보다 더 재밌다는 의견이 많아요. 사실 이제 결혼 안 한 친구들도 더 재밌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이 뇌생맘 클리닉 방송 괜찮으니까 찾아오기 힘드셔도 더 많은 분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오디오 클립 말고도 다른 루트 통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한 주 먼저 업로드 되니까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사담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 방송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아직 사연이 많이 오고 있지는 않지만 다행히 이번 시간에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있어서 그걸 소개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연 소개는 허규영 선생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2개월 딸을 키우고 현재 둘째 임신 중인 전업주부입니다. 어린이집 관련 얘기 공감하며 들었어요. 제가 키우고 있으니 어린이집은 좀 늦게 보내야지 하고 둘이 열심히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둘째가 나오면 당장 새벽 수유 등 제 수면 시간이 온전히 둘째에 맞춰질 거고 낮에도 신생아를 집에 두고 낮에 첫째와 나가 놀 수 없을 텐데 어쩌나 걱정입니다. 주변 지인들을 보면 사정상 6개월도 안 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낸 경우는 아직 어려서 고집이 안 생겨 그런지 적응 기간이랄 게 없이 다니던데 돌 지난 아기는 한 달 동안 대성통곡을 하고 나서야 조금씩 덜 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둘째가 나오기 전에 미리 보내서 적응 기간을 거쳐야 할까요? 보내면 둘째에게 엄마를 뺏겼다 느낄까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첫째에게 짜증을 낼까 봐도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 고민은 저희 22개월 딸이 잘 때 애착 인형 없이 제 옆에서 아기 때부터 자 버릇해서 그런지 제 팔을 애착 인형 삼아 손으로 만지면서 잠드는데 꼬집는 정도가 심해서 양팔이 까여서 피딱지가 잔뜩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잠들면서 또 긁어서 딱지가 계속 떨어져서 상처가 흔하게 남아있네요. 엄마 아야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혼내도 잠들기 직전에 졸려서 하는 행동이 바뀌지 않네요. 최근에서야 애착 인형을 샀는데 같이 놀기는 하는데 제 팔을 대신하지는 못하고요. 어떻게 해야 나아질까요? 네, 이렇게 두 가지 고민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저희에게 소중한 사연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 두 고민들 모두 저도 똑같이 했던 거라 많이 와닿네요. 일단 첫 고민에 대해서부터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 게 정말 마음 같아선 지금처럼 첫째와 행복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싶으실 텐데 둘째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둘째 아기에 맞춰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 이해해달라, 동생에게 맞춰달라 하기에도 첫째가 너무 어린 상태고
결국에는 이 사연자분께서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이집 가는 게 어린 첫째 아이에게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부모님한테도 안쓰러운 일이거든요. 아직 엄마를 많이 찾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힘들 생각만 해도 어머니가 힘드신 거죠. 규영이, 동훈이는 둘 다 첫째를 집에서 보고 있다고 했죠? 만약에 둘째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둘째 생기면 고민을 안 하고, 아니 고민 못 하고 그냥 어린이집에 보낼 것 같아요. 이미 낮 시간에는 이제 저하고 와이프 둘 다 출근하기 때문에 출퇴근하시는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가 생기면 그분께 낮 시간에 온전히 둘 다 맡기는 건 솔직히 좀 무리죠. 예. 아마 이제 둘째 나오면 종일반은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에 첫째를 보내고 그 시간 동안 둘째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와이프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낼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방금 규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시터 이모님 일손 덜어드리는 게 가장 큰 이유라서 아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모님을 두 분 고용해서 둘을 각자 보게 하기에는 좀 빡센 부분이 있죠. 네, 경제적으로. 네, 많이 빡세죠, 좀. 그래서 이미 둘 키우고 있는 지용이 형, 뭐 여기 대해서 조언해 주실 거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빡세서 저희는 그냥 집에서 둘 보고 있는 그냥 집안이 빡세져 있는데 집안 상태가. 네. 형 얼굴도. 이분께 당연히 정답이 없을 거고 뭐 다들 생각하시다시피 한 현실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사연에 적어주신 것처럼 둘째가 나오기 전부터 첫째를 어린이집에 좀 미리 보내서 적응해 나가는 방법이랑 아니면 뭐 육아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구하시던지 이제 뭐 베이비시터 이모님이나 혹시 가능하다면 정말 뭐 가족분이나 이렇게요. 근데 전 이럴 때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꿈 같은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엔 전체 남성의 90% 가까이가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던데 진짜 생각만 해도 부럽더라고요. 그러게요. 스웨덴의 라떼파파를 취재한 TV 프로그램도 봤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다시 이 사연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어린이집 보내는 시점을 동생 태어나는 시점에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상태인지인 것 같아요.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사연의 아이처럼 22개월이면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기인데요. 이때 아이의 적응 속도에 맞춰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간을 1시간부터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럽지 않게 어린이집에 보내기 며칠 전부터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 걸 충분히 설명해 주어서 미리 예상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죠. 어린이집 가는 인형놀이를 통해서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1화 방송에서 만 3세는 되어야 보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건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한다는 가정이 있을 때고 둘째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직장에 복귀하신다거나 또는 부모님이 여러모로 지친 상태여서 육아가 버거운 상황에서는 세돌 이전에도 충분히 보낼 수가 있죠. 어린이집에 보냄으로써 부모님이 에너지를 더 충전할 수 있고 더 안정적으로 우리 아이를 대할 수 있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육아가 되겠죠? 네. 이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는 이제 양보다는 질. 그러니까 그럴 것 같네요. 출산 앞둔 어머니가 출산 직전까지 아이를 돌보는 것도 매우 힘드실 테니까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지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연 중에 이제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적응 기간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는 고집이 안 생긴 게 아니라 안정적인 애착이 아직 생기지 않은 걸로 봐야겠죠.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아직 낯가름도 완전히 생긴 시기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 아이가 3돌 가까이 되면은 어린이집 가는 것도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는 나이기는 한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지웅이 형 첫째가 30개월이잖아요. 네. 이제 변화가 점점 느껴질 것 같은데 좀 어때요? 네, 애가 이제 진짜 다 컸구나라고 느낄 일이 몇 개 있었는데요. 애가 예전에는 방에서 혼자 자다가 깨서 아무도 없으면 울었어요. 뭐 지금 동훈이랑 규영이 딸들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언젠가부터는 울지 않고 자기 혼자 이제 방문을 열고 나와서 엄마 아빠를 찾고요. 그리고 당장 그럴 때 보이지 않아도 별로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주말에 저랑 둘이서 처음 가보는 키즈 카페에 갔는데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도 오랫동안 이렇게 혼자 잘 놀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참 대견하고 이렇게 놀랍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는 그동안 자기 혼자 많이 컸는데 나 혼자 애를 더 이렇게 어리게 보고 있었구나라는 점도 깨닫긴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드디어 대상 항상성을 획득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진짜 많이 키웠네요. 이 대상 항상성이라는 용어를 꺼내셨는데요. 이게 왜 어린아기들은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힘들어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 볼까요? 설명해 주시죠. 네, 말 꺼냈잖아요. 네. 예, 그 마가렛 말러라는 사람이 제안한 분리 개별화 단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기가 이제 양육자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해 나가는 이 단계들이에요. 아기가 정말 어릴 때는 아이의 어머니와 자신을 한 몸처럼 생각한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5개월에서 한 10개월까지의 기간에는 첫 단계인 이제 분화가 시작돼요. 이제 유아가 세상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양육자로부터 서서히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고, 이제 다음 둘째 단계는 연습 단계로 한 10개월부터 한 15에서 18개월 정도의 기간인데, 이제 아기가 잘 기어다니거나 걸어다니면서 자기 혼자 이제 세상을 탐험하고 의기양양해지는 단계죠. 저희 둘째가 지금 이 단계인데, 요즘 소파나 침대에서 혼자 이제 뒤로 돌아서 내려올 수 있게 되고 빠르게 기어다니니까 아주 의기양양해져가지고 막 집안을 크게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는 제 생각엔 아마 유리가 속할 것 같으니까 규영이가 이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한 16에서 24개월 요 정도 사이에 라프로치망이라고 하는 재접근 단계예요. 이 단계가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지용이 형이 저한테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 사실이에요. 이 단계는 이제 아이가 어머니에게 머무르고 싶은 소망과 아이 개인으로서의 자율성에 대한 소망, 이런 사이에 심리적 위기를 해결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쯤 되면 말을 빨리 하는 아이는 말도 좀 하고, 말을 못하더라도 듣고 이해하는 거는 또 꽤 제법 하죠. 걷는 것도 익숙해져서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이렇게 언어 발달, 운동 발달 등의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면 아이가 어머니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이런 고통스러운 사실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연습 단계에서와는 다르게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강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분리 불안을 다시 경험하고 내가 전능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은 아기가 보이는 이런 양가 감정은 좀 더 현실적인 자기감과 자율성에 대한 믿음을 발달시키면서 조금씩 없어집니다. 그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다시 엄마를 찾으면서 때를 심하게 부리는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딸인 유리도 요즘에 때를 엄청 써서 이제 드디어 분노 발작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요즘 양육 방식이나 놀아주는 시간이 바뀐 것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다시 엄마 바라기, 엄마 껌딱지가 됐어요. 조금만 기분이 안 좋아도 제가 다가가면 엄마가 있겠다면서 아니야 가! 라고 소리치고요. 아이가 요즘에 이제 감기랑 수족구 걸려서 좀 아팠는데 아파서 때도 늘고 그러나 생각했다가 이게 라프로치망, 재접근 단계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아이 보는 게 좀 수월해진다 싶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소아정신과 전문의신 손인정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오브젝트 컨스턴시, 대상 항상성을 획득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 대상 항상성이라는 건 어머니가 눈앞에 없어도 그 어머니 이미지, 그걸 이제 표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엄마의 표상이 아기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도 엄마가 어딘가 있구나 하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만 3살이 넘어가게 되면 그 전에 어린이집 가는 것보다는 더 수월하게 어머니와 떨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분리개별화와 대상 항상성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이제 아기들이 왜 눈앞에 엄마 아빠가 사라지면 힘들어하는지, 어린이집에 가기 힘들어하는지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일정 나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모님이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아이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고민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면, 출산을 앞둔 어머니께서 무리하지 않는 정도까지는 아이를 좀 더 케어하다가 조금씩 시간을 늘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더 수월하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사연 중에 둘째에게 엄마를 빼앗겼다 느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둘째를 가지실 예정인 혹은 계획이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걱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사연으로 보내주신 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를 따로 잡아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두 번째 고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요. 네, 첫 번째 고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고민은 아이가 잠들 때 어머니의 팔을 잡아 뜯는 게 계속되어서 상처가 이렇게 생길 정도라는 고민이셨죠. 우리 멤버분들 아이들은 어떤 수면 습관 같은 게 있나요? 뭐 저희 아기는 특별한 습관이라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는 밤만 되면은 꼭 안아서 재웠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옆에서 토닥여주기만 해도 일단은 자기는 하더라고요. 또 한동안은 잠잘 때가 되면은 그 시터 이모님 찾아서 뭐 이러면서 이렇게 주말 같은 때 울면서 막 집안 곳곳을 헤매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좀 많이 없어졌어요. 대신에 옆에 꼭 누가 있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자다가 보채서 토닥여주면은 가끔 뭐 제가 있으면은 제 팔을 끌어안고 자거나 옆구리에 딱 달라붙어서 자거나 뭐 그렇긴 하죠. 네, 첫째는 제 턱을 만지면서 잠드는 게 한 2-3달 정도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근데 뭐 수염 때문에 까칠까칠하니까 재밌어서 만지는 건가 싶고 제가 뭐 별로 불편한 게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둘째가 좀 특이한 습관이 있어요. 자려고 누우면은 잠들 때까지 계속 제 입에다가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생상 별로 좋을 것 같지도 않고 저도 되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입을 꽉 다물고 있어 보면은 입술을 막 진짜 세게 잡아 당기거나 입을 찰싹찰싹 때리면서 이렇게 결국 손가락을 집어넣어요. 근데 어떻게든 손가락을 넣고 나면 꽤 빨리 잠들거든요. 그래서 어이없게 이걸로 위안을 얻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겠다. 뭐 네가 뭐 3-4살이 돼서도 설마 이렇게 하진 않겠지라는 생각에 저도 포기를 해버렸는데 근데 저도 이제 저항하지 않고 그냥 바로 손가락을 넣어주니까 얘도 빨리 잠들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저항 안 해야겠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전에는 사연 주신 분처럼 애착 인형을 줘봤었어요. 근데 이걸 낮에는 좀 갖고 놀다가도 밤에 잘 때 옆에 놓으면은 획 던져버리더라고요. 근데 뭐 저야 결론적으로 안 아프고 견딜만 하니까 괜찮은데 이 사연자분께서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싶네요. 그러게요. 진짜 자면서 하는 행동인데 조절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냥 생각을 해본 건 아이 잘 때 이제 장갑을 끼우거나 아니 어머니가 긴 옷을 입고 자는 건데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한 돌 뭐 그 무렵부터는 일부러라도 좀 계속 따로 자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옆에서 같이 자는 게 좋을까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때부터 쭉 따로 자고 있어요. 아예 다른 방에서 자는데 얼마 전까지는 이제 잘 자라고 인사하고 음악 틀어주고 나오면 혼자서 잘 잤어요. 근데 앞에서 저희 딸이 분리개별화의 재접근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때가 늘어서 와이프가 옆에서 재워야 돼요. 엄마 누워 하면서 엄마를 통제하려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도 일단 자면 옆에 계속 누가 없더라도 잘 자거든요. 사연자분도 아이를 이제 혼자 자게 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공간을 분리시킬 수 없다면 같은 방이라도 뭐 다른 침대나 칸막이를 써서 분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부부간의 관계나 이제 본인 수면의 질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결국 키우는 부모가 건강해야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거니까요. 초반에는 며칠 울면서 떼써서 힘드시겠지만은 며칠 지나면 아이도 좀 적응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제가 전에 어디서 보기로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부모와 같이 자는 아이들이 아기 때도 그렇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신체적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율로 아이들과 동반 수면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수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이 혼자 자다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생기는 뭐 영아 돌연사 증후군 이런 것들도 서양에 비해서 훨씬 적다고 해요. 근데 애가 좀 크고 나서 그런 위험성도 사라지고 하면 언제쯤부터 혼자 재워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손희정 선생님 뭐 이것도 정답이 있어요? 네, 몇 살 되면 혼자 재워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딱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가끔 독립심을 발달시켜야 된다라면서 2돌도 안 된 아이를 억지로 좀 혼자 재우려고 고생하시는 부모님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부모가 옆에서 함께 자면서 안정감을 충분히 가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립심을 꼭 아이가 아직은 무서워하는 혼자 자는 것으로 키워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이번에 보내주신 사연도 그렇고 참 이 아이의 수면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잠에 잘 안 드는 아이부터 해서 뭐 자주 깨는 아이, 깨서 뭐 다시 잠에 안 드는 경우, 너무 일찍 깨가지고 부모님을 깨우는 아이,
이거는 좀 저희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의 이야기를 해보려면은 저희가 다음 기회에 방송을 한 시간을 따로 잡아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들의 사연 메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연에 좀 포커스를 맞춰봤을 때 고민되시는 부분이 잠들 때 아이가 엄마 팔을 상처날 정도로 계속 꼬집는 행동인 거잖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이 심리를 좀 생각해 보면 아이가 잠들면서 엄마 팔을 꼬집는 행동은 결국 아이 나름대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으려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잠들면서 머리카락 뜯는 아이나 뭐 자꾸 배꼽을 만지는 아이, 손가락을 빠는 아이, 또 손가락을 아빠 입에 넣는 아이. 그 모습은 다양하지만 다 비슷한 맥락으로 좀 볼 수 있겠죠. 저희 집이 제일 특이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과한 행동이 아니라면 뭐 시간이 지나 좋아지기를 기다려 볼 수도 있겠지만 엄마 팔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꼬집기는 분명 과도한 행동이고 어떤 식으로도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혼낸다거나 해가지고 꼬집는 행동을 중단시키려는 방법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이제 관계만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개발하시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아이가 엄마 팔을 꼬집지는 못하지만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안아서 재우신다거나 아이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는 좀 손을 잡아주신다거나 하는 방법은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주 더운 한여름이 아니라면은 인형을 안고 자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사연 보내주신 어머니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이다 보니까 피가 날 때까지 꼬집는 행동이라도 제지하지 않고 꾹 참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변화를 주어야 하는 행동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결국에 근본적으로 아이가 더 안정감을 느끼면서 편안히 잠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제 방금 생각난 건데 팔에 뭐 부드러운 천이나 헝겊 같은 거 여러 겹 감고 주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뭐 처음에는 이질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원래 하던 행동을 완전히 그만두게 하는 건 아니니까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제 마음 같아선 저라면 반복적으로 단어어조로 이러면 아빠는 은호랑 못 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좀 줄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들어도 무섭네요. 아이 뭐 22개월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이제 사연자분께서도 얘기를 하고 뭐 혼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해도 괜찮지 않나요, 손인정 선생님? 네. 아이가 이제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어떤 협박성 멘트만 아니라면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방금 멘트는 좀 협박성 멘트 아닌가요? 아니, 아이가 그런 느낌이었네요. 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단계를. 사실 꼬집으니까 아빠가 너랑 잘 수 없단데 이 인과관계를 잘 생각할 수 있을까가 일단은 좀 우리가 그냥 갑자기 아빠가 되죠. 떠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 있다는 그것만 건가요? 딱 이제 공포로 다가오면 이 앞뒤 맥락을 좀 아이가 모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22개월 정도면 오동원 선생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거든요. 뭐 말을 하는 거야 2단어 정도로 이루어진 문장을 얘기하는 수준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꼬집으면 엄마 아빠 이렇게 꼬집으면 안 돼라고 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 인정이 말한 것처럼 저는 손을 꼭 잡고 자는 게 사연자분께 좋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 둘째 제 입에 손 넣는 것도 저도 먼저 시도했던 게 손 잡고 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실패한 게 애가 생각보다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고집을 부리니까. 그렇다고 그걸 제압할 정도로 세게 힘을 주면 애가 잠을 못 들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실패했었는데 좀 참 답답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연에서는 최근에서야 이제 애착 인형을 사셨다고 했는데 그간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수면 습관이 금세 바뀌진 않을 거고요. 애착 인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일단 더 꾸준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첫째 경우 좋아하는 자동차를 손에 쥐고 자는 편이거든요. 꼭 그 애착 인형뿐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대상을 찾으신다면 그거를 잘 때도 갖고 있도록 시도해 보면 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2가지 질문에 저희 나름대로 답을 좀 드려봤는데요. 사실 2가지 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서 정답이 있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린 대답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부모님들과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메일 주소는 brain4mom@gmail.com입니다.
BRAIN 숫자 4 그리고 MOM gmail.com입니다. 그러면 저희 네 번째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